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가 볼게요. 제목이 대한민국 이게 다 아시는 내용이겠고, 지분 경매 낙찰 받으면 일어나는 일들. 요 제목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렇게 좀 썸네일, 이렇게 제목을 조금 좀 자극적인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한번 보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좀 늘고. 그래서 이제 한글 파일을 판매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시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100분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고, 메인 교재 1000페이지짜리하고 20개가 아니라 한 30개 정도 파일을 지금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유튜브 방송에서 다 말 못하는 것들은 제 교재에 다 있고요. 아마 제 교재하고 유튜브 방송을 같이 보시면 학원 다니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학원보다 제가 볼 때는요,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매, 더군다나 이제 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볼게요. 제 교재 문제요. 근데 이제 어느 분께서 자꾸 이제 오늘 문자가 오셔가지고, 이 교재, 제가 어제 방송한 거거든요, 이게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법상, 요거 이제 정리해 놓은 걸, 판매할 수 없냐, 요것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것은 요것만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요것만 판매할 수 없고요. 이게 네 분이 이제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요것만 판매는 불가하고요. 이것은 저희 교재를 구매하시는 분들 안에서 이제 1000페이지 안에 다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 하나 만드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공인중개사라도 함부로 못 만든다고. 공인중개사분들도 정말 이렇게 웬만한 분 빼놓고는 만드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저도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굉장히 유용하고, 여러분들 어떤 용도지역에서, 우리나라 이런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 얘는 단독주택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이렇게 건축물 용도가 건축물의 종류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 방에 이 공법을, 정말 한 1년을 헷갈렸던 걸 한 방에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판매하지 않고요. 제 교재를 구매하시는 분들 안에는 다 교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번 강의의 이제 주제는, 이번에 몇 강이더라? 잠깐만요. 몇 강인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제가 한 398강인가? 398강이네요. 398강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들으면, 398강. 지분 경매에 대해서 남들이 몰랐던 거, 그리고 판례까지,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그런 데서,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지분 경매를 하는데, 조회수가 3만에서 4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 강의도 약간 좀 비꼬면서, 틀린 부분을 제가 짚어볼게요. 많이, 틀린 부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지분 경매 딱 낙찰 받으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적은 돈으로 좀 이렇게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지분 경매거든요. 그래서 지분 경매도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좋은 물건을 내 걸로도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많고, 그런 것들은 제 교재에 다 실어놨고요. 정말 이게 일반 권리 분석 잘한다고 해서 경매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법이나 이런 각종 특수물건들, 그런 것들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토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법은, 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 1인자라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특히 토지라든가 이런 비수익형 토지 부동산을 하시려는 분들은 제 강의 분명히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각종 특수물건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경매, 특수물건들 많죠. 형식적 경매, 어떤 그런 것들, 정말 남들이 다루기 힘들어하는 것들, 제가 많이 다뤄놨습니다. 제 교재에는 1000페이지 안에 교재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잠깐 볼까? 얼마나 남았는가? 잠깐만요. 다음 메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보낸 메일함이죠. 보낸 메일함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메인 교재 서브교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제부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자료 하나로 다 보내드립니다. 자료 하나로 다 보내드리고 요렇게 해서 지금 5페이지면 보통 15개니까 75분 525 75명 75분이 제 교재를 구매하셨습니다. 나머지 이제 25분 남으셨어요. 보니까 저는 많이 한 줄 알았더니 아직 100명까지 한 줄 알았더니 안 찼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지분경매. 자, 채권의 불가분성은 나중에 할게요. 이게 채권의 불가분성에 대해서도 왈가불가하는 게 되게 많아요. 채권의 불가분성은 그죠? 요건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아주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채권은 나눌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뭐 유치권에도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 채권에 대한 불가분성, 저당권, 그 다음에 뭐 지분경매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가분성을 오히려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 진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니까요. 이상한 사람들은 뭐 채권의 불가분성이 있으니까 임차인이 있으면 지분경매는 들어가지 마라 그딴 얘기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이따.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그 지분이라는 뜻, 공유거든요. 공동소유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민법을 많이 보죠. 민법 3절에 공동소유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보면 270조부터 270조인가? 269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62조부터 쭉 제가 나열해 놨죠. 이렇게요. 그리고 269조에는 분할의 방법 해서 왜 경매가 여기서 나옵니다. 경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죠?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 지분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구나. 그죠?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물건에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경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항상 뿌리를 얘기하죠. 모든 법들을 얘기할 때 뿌리를 얘기하는데 그래야지 오래 기억 남아요. 우리가 이제 막연히 여러분들 서점 가서 책을 사서 보잖아요. 그러면 오래도록 기억 안 남습니다. 이건 진짜 산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죽어있는 지식이에요. 이렇게 경매, 사례, 그 다음에 법의 뿌리, 그 다음에 내용들, 그리고 판례까지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기억이 오래도록 남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매 공부 5년, 10년 해도 학원 다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 잠시만요. 전화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체육대회라 저희들 이제 배드민턴 대회라 한 500개 팀, 한 4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내일 배드민턴 하는데 제가 이제 경기 부위원장이라 좀 진행을 해야 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매 법원이 여기서 나와 있죠.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는 겁니다.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그죠? 어떤 공유자끼리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죠? 법원에다 경매 청구하면 돼요. 경매해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분할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분할의 방법에는. 그죠? 우리가 이제 내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걸 갖다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할의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현물 분할. 그죠? 현물 분할이 있고 가격 분할이 있고 가격 배상이 있어요. 그죠? 현물 분할은 말 그대로 그냥 자르는 거예요. 너 이만큼 가져. 나 이만큼 가질게. 이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가격 분할은 말 그대로 경매나 또는 매매를 해서 우리 돈 날아갔자.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 배상은 내가 A야. 내가 네 거 살게. 나한테 내가 돈 줄게. 나한테 팔아.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현물 분할에 얘가 하나 있는데요. 강남에 가면 강남에 무슨 조그만 한 4차선 도로거든요. 그 옆에 가면 진짜 법원에서요. 건물이 한 10층짜리 돼요. 요만한 10층짜리 있는데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반절로 잘라라. 그래서 반절 잘려나가는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직접 가봤거든요. 한 2년 됐을 거예요. 12년 정도 전에 서울의 강남에 가면 이 잘려나간 건물이 있습니다. 진짜 이쪽에 보면 흉측해. 정말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안 보셨는지 아마 경매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층짜리 건물이 딱 잘려나갔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웃겨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현물 분할이고, 가격 분할은 이제 경매나 매매를 통해서 우리 돈으로 나눠갔자. 그런 건데, 우리는 이런 매매 같은 건 일단은 접어두고, 경매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경매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 구조를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좀 달리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분 경매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크게 이제 어떤 상가나 주택 등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임차인이 있는 경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없는 경우는 주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얘기죠. 그죠? 주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얘기예요.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뭐 월세를 받다든가 아니면 전세를 있다든가 그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공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물건을 우리가 해결하면 좋냐? 공유자가 직접, 그죠? 이게 A하고 B라는 사람이 둘이 이제 공유하고 있다가 이 A라는 지분이 경매로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여기서 직접 거주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거주자야. 거주자면,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A라는 지분을 낙찰을 받잖아요. 이렇게 A라는 지분을 낙찰을 받죠. 이런 경우는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통하여 법원의 경매를 통한 매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들이 이제 서로 합의를 할 거 아닙니까? 뭐 내가 이걸 이게 토탈 합의, 이 건물이 2억짜리인데 내가 이걸 7천에 받았어. 이 2분의 1 지분을 7천에 받았는데, 뭐, 내가 이걸 7천에 받았지만, 나 이게 현재 실질적으로 2분의 1 지분이니까 1억은 같이 하지 않냐? 그럼 당신 B가 사라. 그럼 안 산다. 그럼 우리는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통해서, 그죠? 통해서 이 전체를 경매에 붙일 수가 있죠. 그죠? 경매에 붙일 수가 있죠. 그러면 제 거하고 이 B라는 지분이 경매로 똑같이 나오는 거지. 통째로 나오는 거죠. 아까는 내가 이 지분 하나만을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했지만 지금은 이 건물 통째로 경매를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자, 볼게요. 낙찰 후에 기존 공유자가 계속 거주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일단 채권 관계가 성립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한꺼번에 이게 경매로 나왔다면, 그죠? 처음에 낙찰 시에는 제가 이제 지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온전한 물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온전한 물건이지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낙찰자죠. 그죠? 두 명이 다 공유로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라면 시장에서 매매되는 정상적인 가격을 누군가는 입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제가 공유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통해서 이 아파트를 제가 낙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저는 얼마의 이익이 생길 수 있죠? 꽤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그죠? 제가 그러면 아파트를 통째로 날로 먹을 수 있다. 날로 먹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래서 아파트를 제가 그냥, 좀, 그래도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어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공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 아니 이 물건은 뭐 어떤 제가 예를 들은 거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 임대를 놓은 거죠. 임대를 놓은 거.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채권의 불가분성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채권의 불가분성을 써먹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있어.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공유로 돼 있어. 그리고 임차인 C라는 사람이 있어. 임차인 C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A라는 지분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경매사령관이 낙찰 받았어. 경매사령관 낙찰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2억이라고 하고, 그죠? 이 C라는 사람의 전세 보증금이 여기서 1억이라고 합시다. 그죠? 1억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채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이 선순위라고 가정했을 때 이분이요. 그죠? 이분이 선순위예요. 선순위 임차인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방송 보면 채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그죠? 채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낙찰받지 마라. 피똥 싼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은 X. 이분은 경매에 대해서 지분 경매를 한 번도 제가 봤을 때는 낙찰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낙찰받아보지 않으신 분이라고. 그죠? 채권의 불가분성이 여러분 뭡니까? 채권의 불가분성은 제가 많이 여러 군데 나온다고 했죠. 유치권에서 나오고 저당권에서 나오고 이 지분 경매에서 나오고, 그죠? 그런데 채권은 나눌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경매사령관이 이 물건을 이제 지분을 낙찰받았어요. 2분의 1을.
그러면 자, 임차인이 이제 만기가 됐어. 만기가 됐다고 해요. 선순위 임차인인데 만기가 됐어. 그러면 이 임차인은 이 1억에 대한 보증금을 나한테 당신 내 보증금 돌려줘. 또는 이 B한테 당신 이 B는 뭐 돈이 없으니까 경매에 넘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없겠죠? 저한테 1억 주세요. 나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거 들어가지 말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이런 물건을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X. 그건 완전 X.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런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들어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없는 사람이. 자, 이 아파트 시세가 2억인데, 그죠? 임차 보증금이 1억이요. 그죠? 1억. 그럼 우리가 물어줄 돈은 1억이죠. 그죠? 내가 만약에 이거 갖다가, 뭐, 이 H분을 제가 5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고 해요. 5천만 원에. 왜? 임차 보증금 있으니까. 그죠? 5천만 원 낙찰 받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아니, 5천만 원 맞나? 자, 한 3천만 원 있다고 그래. 3천만 원. 3천만 원 낙찰. 2분의 1 지분을 내가 3천만 원 낙찰 받았어. 그러면 이 양반은 저한테 만기가 됐으니까 돈 돌려줘. 그럴 거야. 그럼 나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대다수 전문가들이 돈이 없는 사람 물어줘야 되니까 채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나는 이 사람 먼저 물어주고, 그죠? 물어주고 나는 이 B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이 아파트를 낙찰받은 목적이 뭐죠? 이 아파트를 저렴하게 낙찰받은 목적이 뭐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 사람하고 합의 봐서 내가 이걸 다시 팔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을 남기려고. 그죠? 그러면 나는 언젠가는 이 사람하고 한번 법적으로 B하고 붙어야 돼. 공용을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돼. 그죠? 그런데 자, 임차인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내 보증금 1억 돌려줘. 나는 그러면 야, 나 돈 없으니까 배째. 네가 경매 넣어 이거. 경매 넣어서 네 보증금 가져가.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땡큐 아닌가? 땡큐? 내가 해야 될 일을, 그죠? 내가 낙찰자인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B하고 해야 될 일을 이 임차인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없다고 배째라고 하세요, 그냥. 당신이 그냥 경매 청구해서 가져가든지, 그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이 임차인이 해주시는 거잖아.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진짜 고마운 분 아닌가요? 그래서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임차인이 있는 지분 경매, 낙찰받지 마라. 이런 사람은 지분 경매를 한 번도 낙찰받지 않으신 분이다. 이론적으로는 원래 그래요. 채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아니, 이론이 그런데, 이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 그럼 임차인 네가 이 물건을 담보로 갖고 있으니까 경매 넣어라. 그죠? 나는 얼마나 편해. 나는 낙찰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이 임차인이 알아서 다 해주잖아. 그죠? 임차인이 알아서 다 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런 게 얼마나 땡큐인 거, 이런 게 날로 먹는다는 거, 이런 게 날로 먹는다는 거. 나는 이 물건을 같이 산정하고, 임차 보증금 빼고, 그래서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 되는 거야. 나는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돈 먹을 수 있어. 그죠? 물론, 이제, 잔금은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강의 보면, 그래서, 야, 이렇게 강의하는 분도, 뭐, 조회수가 뭐 4만, 5만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야, 사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게 맞냐고 이렇게, 그죠? 제가 이제 교재를 다 판매하잖아요. 교재를 판매했는데 옛날에 전에 지분 경매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제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적극적으로 낙찰 받아라. 적정 가격 산정해서 얼마나 편한 일이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구독자분께서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이 사령관님 이것은 다른 유튜브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던데요. 제가 그래서 이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채권의 불가분성 이런 때 써먹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채권 나눌 수 없으니까 이 사람 뭐 필요한 사람은 돈도 없으니까 지가 뭐 어차피 경매 넘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경우 땡깁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그래서 제 교재에 보면 임차인으로 하여금 경매를 넣도록 해라. 나 돈 없으니까 당신 보증금 못 돌려줘. 당신 보증금 못 돌리니까 악의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악의적으로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이게 법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세요. 그죠? 권리 분석 잘 하고, 그죠? 가격 잘 산정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낙찰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저렴하게. 뭐가 무섭습니까? 채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입찰 들어가지 마라?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 말도 안 돼. 그분은 지분 경매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법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판례적으로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절대 어떤 법적으로 되는 게 그렇게 뭐 되면 좋죠. 그죠? 아, 내가 돈이 없다는데, 내가 낙찰자가 돈이 없다는데, 임차인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매는 해야지.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주는데, 아이고, 내가 가서 밥도 사주고 그래야지, 그분, 임차인. 얼마 좋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토지, 비수익형 부동산이죠. 그죠? 이런 경우는 바로 이제 공유물 분할로 가는 거예요. 어떤 토지가 있어. 근데 토지가 있는데 좋은 물건이에요. 이렇게 도로하고 접했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자, 그럼 서로 합의가 안 돼. 그럼 나는 이렇게 도로 쪽으로 이렇게 낙찰받은 나는 이렇게 도로 쪽으로 땅을 가질 거야. 라고 하면 이 B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안 돼. 내가 가질 테니까 네가 가져. 그러니까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협의가 안 되면, 뭐라고 했죠? 아까 민법에서 경매로 가죠. 경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물건을 통째로 경매로 넣으면 나는 또 뭡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분 경매가 꼭 나쁜 건 아니고 지분 경매도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지분 경매는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만 해결할 수 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경매하면서 이건 안 돼, 뭐 이런 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다 그렇게 하지만 저는 제 경매 교재를 보면 정말 조심할 것들은 딱딱딱 캐치를 해드려요. 그렇지만 뻔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시간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돈이 보이는데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잠깐 여기서 코멘트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 할게요. 금리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멈춥니다. 오히려 내년에 하락할 수도 있어요, 금리가. 자, 그러면 부동산은 내년이나 내후년이 바닥이에요. 앞으로 2년이 바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물건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미국은 0.75포인트 올렸는데, 그죠? 우리 한국은 0.25% BP 올렸죠. 이건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멍청이 또라이라서 0.25 올렸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이제 조금 더 올릴 거죠. 올해는 이제 우리나라 금리 못 올립니다. 그러면 올리면 미국은 다 내년에 경기가 침체되면 조금 내릴 수 있겠다. 그런 가정하에 제가 볼 때는 아주 고도로 계산된 한국은행의 총재의 어떤 진짜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2년, 3년이요. 앞으로 2년, 3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부동산 사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앞으로 침체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L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황금을 거머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재를 이렇게 팔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큰 꿈이 있어요. 원래는 팔면 안 돼요. 사실은요. 이게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이게 팔면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금리 정책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이게 딱 이미 답을 보여준 거예요. 미국이 이번에 0.5 BP 올리더라도 한국은행 안 따라가겠다 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미국의 행보를 한국은행은 이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봤을 때는 금리는 내년에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5%, 6%까지는 갈 수 있겠죠. 5%대까지는 금리가 미국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에, 아파트에 묶여있기 때문에 돈들이 진짜 여기서 만약에 0.5, 0.7을 더 올리게 되면 진짜 완전 부동산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진짜 한국은행에서는 미국의 다음 행보까지 계산하고 한국의 내부적인 문제까지 다 정말 고려해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장고구 때 악수가 아니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현명한 판단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 앞으로 2년, 3년이 정말 부동산으로 돈 벌기 좋은 시기다. 그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어디까지 했지? 예. 어쨌든,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유물 분할로 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 안 되면 가는 거고, 이제 또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나왔어. A,
B라는 물건이 나왔어. 그럼 내가 이 A라는 지분의 경매를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이 물건은 이제 경매사령관하고 B라는 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물건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통째로 내보내는 거죠. 그럼 나는 이걸 다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통해서 내가 통째로 좋은 물건이라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통해서 내가 먹을 수도 있다. 그죠? 이해 가셨죠,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경매사령관 강의는 진짜 좀 어렵다고. 초보자가 듣기는 어렵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 안 가시면 두 번, 세 번 들으세요. 같은 내용만 계속 듣지 말고 한번 처음부터 쭉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제 교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F 치시면 뭐 별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지분 경매를 치시면 지분 경매와 관련된 것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든지 쉽게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유튜브 어디 갔어? 엄마? 가렸네, 유튜브에. 죄송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못 보여드리겠네.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 자, 제가 그래서 아까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모 방송에서 요런 그 방송을 한대요. 선순위 권리가 인수되는 것은 낙찰받지 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순위 임차권,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분묘기지권 이렇게 해서 이건 제가 그 메모한 게 아니라요.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제가 제 교재에 옮겨놨거든요. 이렇게요. 어떤 전문가분께서 이렇게 방송하시다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선순위 임차권, 선순위 전세권. 땡큐입니다. 이런 건 가격 분석 잘 하셔가지고 낙찰 받으시면 큰 돈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물론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무기지권? 저는 이것도 물음표예요. 이거? 제가 분무기지권 깨뜨리기 제 교재에 다 있죠. 정말 법조문, 판례, 사례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죠. 정말 악하게 하지 말자는 뜻에서 강의를 했지만 이것은 제 교재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그죠? 이거 빼놓고는 저는 받으십시오. 받아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래서 강의했잖아, 이거요. 강의했죠. 그리고 두 번째,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만 건물이 있고 건물만이 뭐야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만의 지분 경매. 지상에 그죠? 예를 토지가 있어. 지상에 건물이 있어. 그죠? 그러면 이런 것 토지만 경매 이런 걸 받지 말아요. 이런 물건도 이런 게 지분 A, B야. 지상에 건물이 있고 무허가 건물이 있고 그럼 여러분 이런 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러면 차퍼 떼고 나면 대체 뭘 받으라는 거야 대체. 나는 이런 것도요 저는 잘못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요 이 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분이 A하고 B야. 그럼 만약에 이 건물이 A 거야. 또는 이게 무허가 미등기지만 그죠? 무허가 미등기야. 그럼 이런 건물, 이런 지분, 이 토지 낙찰받지 말라고요? 아니 왜 낙찰받지 마요? 낙찰 받아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적어놨어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지상건물 철거 여부를 잘 따져봐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료 미납 시, 그죠? 이 건물 소유주가 있을 게 아닙니까? 뭐 A가 됐든 B가 됐든, A가 됐으면 땡큐고, B가 됐든 땡큐고, 철거해버리면 되니까. 제가 밑에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진짜 초창기 때 강의를 했던 거거든요.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철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토지는요, 여기 건물 말고, 이 토지는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통하여 토지 전부에 대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경매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위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으면, 그죠? 가격이 많이 다운되겠죠. 그럼 나는 이 낙찰 받을 때 이것도 많이 다운된 가격으로 낙찰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운된 가격으로 낙찰 받겠죠. 그죠?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면 낙찰가가 크게 떨어질 거고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죠? 낙찰가는 크게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든 뭐든 모르겠고 이럴 시엔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입찰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안마다 다르다.
사안마다 다르다. 법정기상권은 그죠? 만약에 이 법정기상권은 이게 미등기 무허가라도 상관없죠. 그죠? 성립 여부를 따질 때는 무허가 미등기라도 법정기상권이 성립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 때문에 무허가 미등기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소유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소유자가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그죠? 법정기상권이 꼭 등기를 해야 됩니까? 등기 안 해도 법정기상권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미등기인지 등기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나는 그래서 이거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만의 지분 경매? 나는 이것도 이런 거 받지 마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사안마다 다르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안마다 다르다. 밑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보내준 것 중에 이제 이건 맞아요. 개발이 어려운 임야의 지분 경매는 주의. 왜 그러냐면 뭐 경사도라든가 인목 수본도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름드미나가 빽빽하거나 경사도가 너무 25도 이상이거나 그러면 개발이 안 되죠. 그런 토지들은 저가니까 그죠? 저렴하니까 유찰이 많이 되니까 받지 마라. 요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맹지의 지분 경매 요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라고 여러분 다 맹신하면 안 돼요. 유튜브 방송한다고 해서 다 맹신하면 안 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말 현명하게 구분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요거 틀렸고 그리고 요거 틀렸고 그 다음에 치산건물 요거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분 경매 플러스 법정지상권 요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요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요게 어려우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된다고요.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거 제 교재에 다 실려있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볼게요. 자, 제가 예를 들었어요. 지분 경매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 이게 좀 내려야 되겠구나. 가만있어 봐. 이게 내려야 되나? 제 강의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유효한 거 많아요. 이제 조금 이따 역경매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자. 제가 이 표는 대한민국에 두 명밖에 안 갖고 있다고 했죠? 저기 울산에 계신 그 교수님, 법학 박사예요, 그분이. 저도 이제 그분 강의를 옛날에 한번 들었는데, 잠깐 들었어요, 잠깐. 근데 이 표를 말씀하시다고, 저도 이제 옛날에 이 표를 갖다가 제가, 좀 만든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법정지상권과 공유지분.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여러분. 이게 제 표예요. 다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요. 왜 저희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차이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요게 이제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밑에. 자, 보면, 자, 토지가 아까 그 상황에 A, B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건물은 미등기든 무허가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게 A 소유야. 근데 이 지분이 아까 경매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철거입니까? 존치입니까? 철거잖아요. 그죠? 철거라니까요. 철거당한다니까. 제 표에 있죠? 그죠? 제 표에 있잖아요. 여기 토지 건물에서 A, B 이게 둘이 공유 있다가 이 토지만 아까 그 사례잖아요. 토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이걸 경매사령관이 다 받았어. 그죠? 그리고 이 두 개 지분을 같이 넣어버렸어. 그죠? 그럼 이 건물은 철거냐 존치냐? 철거. 걱정할 거 없죠? 이게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없어요. 그죠? 법정지상권을 따지는 데 있어서 무허가인지 미등기인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차지권 할 때는 제가 강의도 했지만 차지권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죠? 법정지상권은 아무런 문제 없다. 성립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뭐 미등기 등기를 따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분만 딱 잡아받았어. 이건 철거예요. 철거로 갑니다. 이게 정말 이 땅이 좋고 도로하고 딱 붙어있다. 그죠? 건물 뭐 허름한 건물도 하나 있다. A하고 B하고 토지는 공동이다. 내가 A 지분이 나왔다. 나가 받아버리세요. 그냥 철거해버리면 돼요. 그죠? 2명이 아니라 A, B, C 여기다 C까지 붙입시다. 이게 여러분. 제가 그래서 3명인 경우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했죠. 3명이 이상에도 결과는 같다. 자, A, B, C까지 있어. 그래서 어떨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이
그러면 A 건지 B 건지 C 건지 어떻게 판단하냐?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은 제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 한 가지 힌트 드릴게요. 건물은 미든 기든 무화과든 재산세는 냅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내요. 그죠? 재산세 거에 확인해보면 됩니다. 예, 가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쭉 있는데, 여기 더 있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분 경매 플러스, 제가 나중에 이제 지분 경매 플러스 법정기상권에서 심도 있게 얘기할 거예요. 아까 그 표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사례가 제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사례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돈 충분히 벌 수 있도록 제가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다 해놨죠. 그죠? 다 해놨습니다. 뭐 이거 캡처하시려면 캡처하세요. 이제 이 밑에 숨어있는 게 몇 개 되거든요. 그건 제가 공개 안 할 거니까 뭐 캡처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박살 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그럼 이런 경우 하나 더 볼게요. 이런 경우 하나 더 볼게요. 자, 지분 경매입니다. 이것도 지분이죠. 그죠? 자, 지분 A하고 B가 같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도 A하고 B하고 같이 소유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에 대한 A의 지분만 경매가 나왔어. B의 지분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럼 내가 경매사령관 낙찰 받았어. 이 건물 철거될까요? 안 될까요? 철거라고 돼 있죠? 돼 있죠? 제 표에. 이것은 판례도 있어요. 판례는 제가 다 안 실어놨어요. 제 교재에도. 제 교재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건 제가 나중에 판례 다 옮겨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1000페이지까지밖에 제가 1016페이지까지밖에 못 만들었어요. 지금 제 파일이 컴퓨터 안에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저도 좀 요즘 바빠서 다 못 옮겼는데, 교재 구매하신 분이 한 70분 넘으니까 요것은 제가 다 나중에 정리하면 좀 보내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못 찾으면 못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도 그죠? 지분이야, 지분. 토지 지분. 이런 거 낙찰받지 말해. 전문가가. 이것은 판례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례를 모르고. 그죠?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 대박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역경매. 우리가 지분 투자할 때 항상 생각할 게 역경매죠. 역경매가 뭡니까, 여러분? 역경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도 잘못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없어요. 판례는 역경매 지금 먼저 설명해드리고 해야 되겠구나. 자, 역경매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건물이나 토지가 있어. 이 토지라고 합시다. A 2분의 1, B 2분의 1. 자, A 등기부에, 그죠? A 등기부가 지저분해서 경매가 나왔어. A 지분이.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낙찰을 받죠. 이렇게. 낙찰을 받는데, 자,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낙찰 허가 불허가 떨어지죠. 그죠? 자, 그럼 경매사령관한테 낙찰 됐어. 낙찰 허가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제가 낙찰 허가 받고 잔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30일이죠.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30일 동안. 아니면 뭐 열흘이면 열흘. 아니면 여기 이제 낙찰 이제 허가 불허가 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B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의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서 5분의 뭐 한 1을 이에다가요, 이 C라는 사람한테 팔아요. 이걸 자기 지분의 5분의 1을 C라는 사람한테 팔고, 그럼 이 B라는 사람 지분은 얼마죠? 5분의 3이 되겠죠. 5분의 1을 파는데 여기다가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매매 예약을 통한 가등기를 설정해 버려요. 그러면 자, 내 처음의 목적은 뭐였죠? 내가 이걸 낙찰받은 처음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걸 낙찰받은 목적은 경매사령관이 이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협상이 안 되면, 그죠? 이 통째로 경매를 내보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경매를 내보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든지, 아니면 내가 공유자 우선을 매수를 신청해서 내가 이걸 통째로 먹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아니면 또 뭐 임차인이 있다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가 경매를 입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늘려가 보니까 싫어하는 놈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싫어하는 놈이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돼 있어, 여기에. 그럼 이게 선순위가 되버리잖아, 선순위가. 그죠? 선순위에 가처분 가등기가 있으면 어느 누가 이걸 입찰하겠습니까? 입찰 안 하겠죠. 그러면 가격은 쭉 떨어지겠죠. 그럼 내가 투자한 돈을 더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분 경매를 입찰할 때는요, 이 B라는 사람의 지분, 등기부를 반드시 떼봐야 된다. 등기부. 등기부에 뭐 압류나 저당권이나 뭐 소유권에 관한 제한사항 어떤 그런 등기가 돼 있다면 문제될 건 없어요. 왜? 이것들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상대편 등기가 깨끗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 요즘은 경매꾼들, 뭐 컨설팅들 많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죠? 경매로 넘어간 지분, 뭐 어떤 저희들이 다 해결해 드립니다. 어떻게, 당신의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그런 얘기 하면서 컨설팅을 해줘. 이렇게 역경매에 당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준다니까요. 그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그죠? 이런 경매 컨설팅이나 일부 업자들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분 경매할 때, 그죠? 지분 경매할 때, 상대편 지분 그 등기부도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상대편의 나이, 어떤 그런 것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참고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까도 말씀드린 A, B, 이 B라는 사람이 다시 이걸 B, C로 나눠가지고 C가 5분의 2, B가 5분의 3 이렇게 나눠가지면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할 수 있냐? 그죠? 그래서 무권리자의 매매행위 또는 통정허위 표시 또는 사유행위 취소다. 이런 걸로 해서 그죠?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소송을 걸 수 있냐? 걸 수는 있죠. 걸 수는 있는데 아직 이런 판례가 없어요. 제가 그 엘박스에 가서 다 뒤져봤거든요. 여기 엘박스라고 제가 잘 들어가는 데 있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판례가 다 여기 가서 통정허위표시 사유행 이와 유사하게 진행된 판례는 없더라고.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합법적인 거예요. 분명히 아직까지는 합법이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왜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가 없더라고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정 허위 표시, 아니면 뭐, 사행위 취소로 인한 어떤 그런 거, 재판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나오면 얘기해드릴게요. 여기다, 제 교재에다 구매하신 분들은 송부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역경매, 일단 조심하자고 했고요. 뭐,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메모하지 마세요. 제가 어차피 다 송부해드리니까, 매월 말에 다 송부해드리니까, 지금 1016페이지까지 자료를 지금 송부해드렸죠. 그죠? 어차피 다음 달 말에도 추가되는 자료는 계속해서 제가 송부해드릴 거니까, 어차피 이건 기존의 교재도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저기 좀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도로가 지분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진입도로가 지분인 경우. 우리가 공장 창고를 경매를 하잖아요. 낙찰을 받잖아요. 이게 이제 공장이야. 공장인데, 여기, 이 진입도로가, 공장에 대한 이 진입도로가 지분이야. 지분. 이게 지분이야. 지분 뭐, A부터 Z까지 있어. 그리고 여기는 이게 A 소유야. 그러면 이런 경우, 이 진입도로가, 지분인 경우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진입도로가 지분인 경우는 전혀 문제 없고, 이 공장 그냥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물건 강의도 많이 했고, 제 교재에도 많이 실려 있죠. 그리고 판례도 있고, 법제처 유권 해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공장은 항상 뭐 마음 놓고, 진입 가셔도 된다. 그래서 아까 불가분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가분성은 유치권에 대한 채권의 불가분성도 있고요. 지분 경매에 대한 채권의 불가분성 판례도 있어요. 판례도 있는데, 제가 이것은 원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엘박스에서 원본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텍스트 변환을 신청하면, 이렇게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것은,
텍스트 변환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텍스트 변환이 끝나면 저한테 카톡이 올 거예요. 그럼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러분들께 다 송부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지분 경매에 대한 채권의 불가분성 판례가 있어요. 이것도요. 대법원 판례가 요것은 제가 옮겨서 드릴 거고, 자, 유치권에 대한 채권의 불가분성은 대충 읽어볼게요. 민법 321조 유치권은 유치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다세대 주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그죠?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그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해서, 그죠? 이게 바로 채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유치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판례에서는, 자, 그리고 지분 경매에서 채권의 불가분성이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텍스트 변환이 끝나면 엘박스 저한테 카톡 오니까 그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요렇게 해서 오늘 유치권 다 짚어봤죠. 그죠?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니는 어떤 잘못된 상식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지분 경매도 정말 한 며칠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 많아요. 어떤 물건이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유치권에 대해서 유치권 관련된 물건이 있어,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딱 입찰자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반드시 내가 부동산을 살 때는 가격이 싸다고 사면 안 됩니다. 출구 전략이 있어야 돼요. 출구 전략이. 내가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어떻게 가공해서 팔 것인가, 그죠? 누구한테 팔 것인가, 대상자는 어느 타켓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 출구 전략 반드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 그죠? 월세를 받을 것인가, 그죠? 아니면 집가 상승을 노릴 것인가, 나중에 여기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진짜 출구 전략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부동산 경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정말 크게 낭패 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교재는 이제 아이고, 이 엘박스네. 교재는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가지고 정말 올해 진짜 한 몇 개월, 제 강의는 제가 봤을 때 한 달 정도만 강의하면 정말 중급 이상까지 올라오거든요. 중급 이상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한 2번 정도 보시면 제 말한 거에 대해서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고급은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좋은 물건 나오면 제가 그분들 스타일 아니까 이렇게 좀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하고, 이건 대한민국에서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교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교재 구입해 하셔서, 돈 아까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 표 하나 만드는데 2, 3일 걸려요. 그죠? 그러면 그 표 하나도 그 하나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대한민국에 없는 파일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그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지구, 구역들 따로 정리해서 그 표를 하나 딱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 진행 지구에서 뭐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아니면 수변구에 다 만들어 놨죠? 그건 다 합칠 거예요. 그걸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48만원이라는 돈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운 거 아니에요. 저는 다음 달에는 가격을 대폭 올릴 겁니다. 최소 지금 제가 최소한 10만원, 20만원 이상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75분이 이제 아주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니까, 어쨌든, 이번 달 안에, 100분 채우고 싶었는데, 한 25분이 부족하네. 어쨌든 간에, 좀 많이 구매해주셔서 감사하고, 그저께 제가 1060페이지, 1016페이지까지 자료 정리한 거 다 구매하신 분들한테 송부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 꼭 참고하시고요. 주식 얘기 잠깐 하려고 했더니, 주식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주식은요, 조금씩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신호가. 물론 조금 더 2, 3주, 1, 2주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12월 달까지는 제가 주식을 안 한다고, 1월 달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12월까지는 주식을 안 할 겁니다, 제가요. 왜? 연말 연초에는 급등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 감사합니다. 담배 한 대 피고. 안 꺼졌나?